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저번에 그 퀀트로 유명하신 한태경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말로만 이 퀀트의 아름다움을 너무 설명드려서 이제 간지럽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툴을 직접 보면서 훨씬 많은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이 툴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버전이니까 혹시 좀 모습이 투박해 보이더라도 더 멋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툴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기능을 공개해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향후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이 툴을 보면서 조금 해소해 드리는 그런 과정, 그런 콘텐츠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태경님, 네. 오랜만입니다. 매일 보고 있지만 네. 되게 오래전인 것 같네요. 저번에 출연하시고 주위에서 연락 많이 안 오셨나요? 저한테는 연락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반향이 엄청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유튜브로 네 얼굴 보니까 자주 볼 수 있어 좋더라. 야. 산에서 개발하신 툴인데요. 이 네. 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오늘 어떤 걸 보여주실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엑셀 파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작업하시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엑셀 파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내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사람들이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늘 있잖아요. 내 경험에 있어서도 되게 한계가 있고 사람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감에 맡긴다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경험에 의존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 경험조차 과거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10년 초반쯤에 그때 제가 투자 관련된 논문과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논문 있으면 그걸 그대로 프로그램 코딩화를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저장을 시켜놓고 6개월, 7개월, 심지어 한 3년, 4년이 지나도 그 코드는 계속 돌아가면서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코드는 보통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3년, 4년이 지났을 때 그 투자 전략이 실제 세계에서도 잘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를 확인도 해볼 수 있고 또 투자 전략들이 계속 쌓여갈 거잖아요. 계속 쌓여가다 보면 서로 철학이 다른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추이를 볼 수도 있고 각 투자 전략에서 장점이다 싶은 부분만 서로 발췌해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쌓아오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휘발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내 두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툴을 만든다는 게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습관을 좀 들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반드시 이 책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 코드화를 시켜서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세로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툴을 굳이 이제 엑셀을 안 쓰고 이제 얘를 쓴 이유는 이제 보여드리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종의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콘티를 짤 때 스토리 보더 생각하는 사람이 막 대충 그리잖아요.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 이 툴이 지금 인터랙티브하지 않은데 스케치 프로그램이니까요. 실제 저희가 상용화를 할 때는 절대 이 툴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식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미국을 조회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 리스트들을 쭉 보여주고 이쪽에는 수익률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 PER, PBR, ROE, 유동 비율 등등 해가지고 간단한 걸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가능한 국가는 이 정도가 이제 가능하죠. 우간다 주식 볼까요? 우간다 주식을 보고 싶다. 그럼 우간다 주식들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모로코 주식, 모로코도 주식 시장이 꽤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첫 화면으로 스코어링 모델이라는 건데요. 스코어링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 전에 이 화면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자,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제일 밑에 있는 이게 S&P 500 지수고요. 왜 바로 파악했냐면 이게 수익률 순서에서 S&P 500 벤치마크가 361%로 제일 밑에 있기 때문이고요. 이 각각의 것들은 뭐냐면 제가 스코어링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스코어 전략인 거예요. 스코어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든 전략들. 스코어라는 건 뭐냐? 주식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액이 늘었으면 앞으로 주식은 올라 떨어져. 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아, 떨어질 확률이 높아. 질문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번 주보다 이번 주 또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되게 좋다고, 그렇게 되면 향후 주가는 올라 떨어져.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은 거죠. 제일 밑에 제가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질문에 대한 리스트들이에요. 회계이익이 없는 애가 좋아, 있는 애가 좋아. CFO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애가 좋아, 아닌 애가 좋아.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면 CFO가 플러스인 애가 한국에서도 숫자가 플러스면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인 애가 아닌 애보다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플러스 값이면. 이 계산한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S&P 500에서도 좋았고, 나스닥 100에서도 좋았고, 일본 지수, 중국 지수, 유럽 지수에서도 다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 애가 아닌 애보다, 마이너스인 애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런 증거. 이게 역수가 돼 있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10개를 모았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하나의 스코어 모델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사실은 엄선한 거죠. 진짜로 성과가 괜찮은 것들만 모은 거예요.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스코어 전략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에 한 10배 많은 스코어 전략을 테스트 해봤겠죠.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레퍼런스가 만약에 명확하다.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가 레퍼런스가 가장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조셉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에서 가치 부분만 빼고 턴어라운드 부분만 취한 거예요. 그 논문에 있는 걸 똑같이 베낀 거죠. F스코어는 워낙 유명한 전략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했고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보고 만든 전략 같은 경우는 책에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 애매하다면 그 애매한 하나의 철학에 대해서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스코어링 모델로 만들고, 뭐 데이비드 드레먼 전략 또는 이도저도 다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만든 것들.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죠. 자,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스타트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S&P 500을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고 이거는 전략이잖아요.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시면 딥 밸류라는 전략은 완전 가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죠. 얘도. 그리고 어닝 모멘텀이라는 거는 모멘텀 전략이고 PS 그로스는 이제 성장주 관련된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전략을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다모다람 교수 책에서도 사실은 나오는 내용인데,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일단은 너라는 투자자가 장기간 고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찾으면 그게 어떤 철학이든지, 성장주 철학이든지 가치주 철학이든지 모멘텀이든지 아니면 좀 섞여 있든지 너는 시장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략은 얘가 좋으면 얘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전략은 다 시장 대비 좋은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결국은 이들이 수익을 얻는 그 시점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장주 관점 날아갈 땐 당연히 가치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장주가 또 안 좋을 땐 가치주가 좋거든요. 그 좋았던 그 시기에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이 두 가지 상반된 투자 철학에 있는 전략들이 얻는 수익을 얻는 시점은 다르지만 장기로 봤을 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끝났을 때는 모두가 다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완벽한 전략을 내가 드리프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성장주 했다가 다음에 가치주, 그렇게 하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나가고 수익률이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고 그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히. 누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나라는 투자자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일단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나는 주식 투자할 시간이 너무 없어. 나는 내 업에 조금 더 관심이 훨씬 많고, 다만 내가 이 정도의 규모의 돈을 갖고 있는데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맡기기는 좀 그렇고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 얘가 없어져도 나는 괜찮은 돈인데 사실 없어져도 괜찮은 돈은 없죠.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한 5, 6년 정도 나는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배당과 관련된 가치 투자 전략이 되게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몇 가지 팩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대신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배당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계속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배당이 좋은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 성장주 투자 기민하게 이 회사랑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자기가 투자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시장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세요 라고 하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파악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내 일을 잘할 거라니까 라는 유형의 투자자한테는 어쩌면 가치 투자가 그 사람 성향에 맞고, 그 전략을 줬을 때 그거를 끝까지 고수를 해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확률이 되게 높고,
반대로 말하면 진짜 호기심이 많은,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에는 호기심이 좀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세상의 트렌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나는 정말 관심이 많고 그런 주식들을 발굴하고 할 만한 충분한 용의가 있고 그게 또 내 업이랑 연관이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업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되게 배당 많이 주는 오래된 회사에 대한 것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게 좋죠. 그게 또 그 사람은 그 전략이 자신의 성향이 맞아서 끝까지 고수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결과에 대한 의미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이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투자 철학도 섞여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다. 자, S&P 500만 봤는데 나스닥 100, 이건 나스닥에서 100 종목만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 100은 벤치마크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제일 성과가 좋은 전략은 밸류 모멘텀. 밸류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밸류랑 모멘텀이랑은 일부분 장점을 섞은 거예요. 사실 밸류 모멘텀은 AQR이라는 되게 큰 퀀트 하우스, 퀀트 운용사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투자 논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밸류 모멘텀 에브리웨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아예 성장이냐 가치냐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어디 가나 극단으로 가 있진 않아요. 어딘가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성장이라는 것도 회사의 성장이 있지만 가격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랑 모멘텀을 섞은 전략이 사실은 성과가 좋더라. 그럼 이 전략을 내가 마음에 들면 얘를 이제 끝까지 고수하면 되는 거죠. 한 번씩 다 볼게요. 한국은 뭐가 제일 좋았냐?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전략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요건 설명하려면 기니까 2등 볼게요. 밸류 모멘텀이 되게 좋았고 이쪽에 나온 수익률은 상위 20%를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상위 20 종목을,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컴팩트하겠죠. 종목 개수에 따라서는 훨씬 컴팩트하겠죠. 보시면 이제 요게 밸류 모멘텀 전략의 수익률이고 요게 이제 벤치마크. 나스닥도 아까 보셨고 나스닥은 이제 밸류 그로스 전략이 괜찮죠. PS 그로스도 좋은데 밸류 그로스는 이쪽에서도 밸류 그로스가 좋아요. 상위 20 종목으로만 해도. 그리고 한 번씩 훑어볼게요. 탑픽스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 그로스가 좋죠. 그리고 CSI 300은 중국은 밸류 모멘텀, 밸류 그로스도 상위권에 있고요. 벤치마크는 저 밑에 있죠. 유로 같은 경우는 밸류 모멘텀. 밸류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좀 섞여 있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S&P 500으로 가서 이제 밸류 그로스를 제가 눌러볼게요. 두 번 누르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밸류 그로스라는 전략에서 어떤 주식들을 담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S&P 500에서 상위 20%니까 당연히 100종목이겠죠. 너무 많잖아요. 많지만 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20개 종목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0종목 우리가 익히 아는 회사부터 이건 다 익히 아는 회사 밑으로 가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관심이 간다. 사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모델에서 나온 추천 종목이라면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모델에서 추천한 주식 중에 제가 한번 이제 좀 딥다이브하게 한번 가보는 거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 거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거는 7만 종목 정도가 이 리포트를 지금 써줘요. 검색 가능한 건 17만 개인데 상장 폐지된 종목들은 이 리포트를 굳이 써주진 않고요. 지금 요게 나오는 거는 상장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요 텍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텍스트고요. 첫 번째 비즈니스 디스크립션, 두 번째는 퍼포먼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블리자드는 레비뉴 매출액이 27%가 늘었고 당기 순이익이 23%가 늘었고 이렇게 늘었다. 어느 파트에서 늘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요쪽이다.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뭐 게임 회사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어떤 유형의 주식이냐를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스코어링 모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가 88.9%, 그러니까 100점이 만점이거든요. 88.9%를 만족했다는 거고요. 9개 중에 8개를 만족했으니까. 어닝 모멘텀은 이제 11개 중에 9개를 만족해서 81.8%. 요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거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아닌 거는 밸류 주식. 딥밸류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볼까요? 딥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동 비율이 높니?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높겠죠. 부채 비율 40% 이하니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회사가 이제 일단 돈이 있고 부채 비율이 낮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저평가니는 요 기준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고 배당도 안 주고 부채 비율이 뭐 3년간 떨어졌니? 요
거를 딱 모아놓은 게 이제 밸류 관련된 질문들인데 그걸로는 아니고 나머지들은 다 좋다.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턴어라운드 스코어가 제일 높으니까 이 턴어라운드 스코어의 시계열을 한번 볼게요. 2번을 클릭하면 이걸 이제 뜨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얘가 이제 스코어의 추이예요. 보통 이제 스코어링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번 동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높은 조건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특정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고수한다라는 거거든요.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보통 8점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점쯤에 들어가고 한 4점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안 할게. 만약에 그런 전략이었다 싶으면 처음으로 8점 정도 들어간 게 요 시점이죠. 요때 샀다가 쭉 들어서 4점이 된 시기가 있잖아요. 요때 팔고 다시 요거 전혀 못 벌고 있다가 8점쯤 들어갔을 때 다시 들어갔다가 4점 이하로는 안 떨어졌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엄청 얻어맞았겠죠. 그래도 스코어 관점으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들고 있는 지금도 순위가 이제 88.9%로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턴어라운드 투자자라면요. 블리자드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유명한 주식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 테슬라를 왜 검색하는지는 뭐 유명하니까요. 네. 지금 저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마라 지금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테슬라는 명확하게 딱 하나의 스타일이 딱 눈에 띄는 게 얘도 블리자드와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인 거죠. 그리고 어닝 모멘텀도 블리자드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편이고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턴어라운드 전략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아까 8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샀다가 요때 팔았다가 요건 잘 모르겠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사기 시작했냐면 요때 사는 거죠. 요때 이제 사고 다시 또 내려갔을 때 요때 팔고 요때 다시 사서 이제 지금까지 들고 있겠죠. 이 전략이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스코어 전략을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내가 테슬라 주주라면 이 스코어 모델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턴어라운드 주식을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 다른 스타일은 좀 약하거든요. 밸류는 뭐 되게 적겠죠. 또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재무 비율들, 테슬라의 재무 비율들. 이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연간 재무 비율이고 이게 쿼터리 재무 비율인데 뭐 유동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 그리고 뭐 매출액 성장률. 보시면 계속 플러스죠. 옛날엔 80%씩 성장한 적도 있고 3%로 좀 덜 성장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또 한 38% 성장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화면인 거죠. 테슬라는 턴어라운드 스타일이 워낙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소소하거나 좀 낮거나 라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나는 테슬라를 투자했다면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라는 전략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턴어라운드 전략인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보는 거죠.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럼 턴어라운드 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2배 정도 아웃퍼폼을 하는 좋은 전략은 맞아요. 테슬라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긴 하죠. 물론 이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턴어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있느냐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유명한 주식들 있고 밑으로 가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고요. 종목이 좀 많죠. 다시 저쪽으로 가서 상위 20개로 해도 턴어라운드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어도브, 브로드컴, 서머피셔, 퀄컴, 테슬라를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나는 이런 성향의 주식이 마음에 들어. 그렇죠. 만약에 그런 관점이었다면 그런 비슷한 성향의 다른 주식을 좀 찾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서도 나는 남들이 모를 만한 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조금은 소형주 쪽으로 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성향에 맞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목표에도 맞아야 되겠고, 네. 자기 호흡에도 맞아야 되겠고, 자기 세계관에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투자 철학도 중요하지만 투자 전략의 수익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네. 본인이 버틸 수 있는가,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특성인가. 네. 예를 들어서 밸류라면 많이 손실이 났을 때도 확신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네. 밸류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밸류의 투자 철학에 100% 공감한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그 수익률의 움직임과 네. 그 특성에 공감하거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멘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게 자기 자신을 알고 네.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가는 맞습니다. 과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남이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데서 자기가 믿는 투자 철학 혹은 자기 성향에 맞는 움직임을 보이는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학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 네. 이건 나에게 맞겠다. 이럴 땐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수익이 큰 거, 확률적 요인, 이런 투자의 원리, 어떤 특정 숫자들의 원리 같은 것을 깊게 이해하면 깊게 이해할수록 결국 자기랑 핏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듯이 네.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투자 전략이 잘만 만들어져 있다면 장기적으로 각자 좋은 빚을 바라는 구간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걸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이쪽 계열이에요. 스크리너라는 거에 들어가서 스크린하는 거에 들어가면 이 조건을 내 마음대로 조합해 보는 거죠. 각종 조건들을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보시면 스코어가 볼륨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다 괜찮았잖아요. 그럼 얘를 한 8점 이상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8점 이상으로 하고 국가는 미국으로 할게요. 다른 나라도 다 되는데 미국으로 해서 일단 8점 이상이면 한번 볼게요. 밸류 모멘텀 80 이상인 애들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꼽았단 말이죠. 네. 성과를 한번 보는 거죠. 백테스팅.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스탁 셀렉션 전략이 과연 유용한 거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괜찮다. 8점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물론 지금 리밸런싱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 제가 좀 뺐어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되네. S&P 500 기준으로는요. 그럼 한국에도 되나 이게 이 전략이? 한국에서도 되고 백테스팅이 엄청 빠르네요. 네, 사실 그렇게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데이터 처리할 때 백테스팅을 그렇게 빠르게 하려면 그 코딩을 할 때 당연히 엑셀로는 이 작업이 불가능한 거고요. 네. SQL 코딩도 꽤 효율적으로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구문은 쓰면 안 되고 이런 구문을 써야 되고 이걸 하기 전에 최적화 과정을 거치려면 이 프로시저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몇 밀리세컨드 이내로 끊으려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다른 파트가 있어요. 또 아니면 플랫폼을 아예 바꿔버리든지 하여튼 그런 걸 섞으면 백테스팅도 되게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일단 밸류 모멘텀 8점 이상 나스닥 100이거든요. 실제 나스닥을 했으면 훨씬 아웃퍼폼 했을 거예요. 탑픽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주가 많은 국가거든요. 거기는 사업을 막 확장하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회사가 막 100년 전통의 막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뭐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잘 됐는데 단점은 뭐냐? 종목수가 너무 많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렐러티브라 그래서 상대 순위를 매기는 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종목수를 줄이는 거는 여기 있는 조건을 무한하게 계속 넣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맞다고 싶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조건들이 지금 한 몇백 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늘리는 것도 가능하죠. 계속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스코어 넣어놓고 그 워렌 버핏 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ROE 지표를 가지고 해볼게요. 리턴 온 에퀴티 토탈 이거를 가지고 상위 20종목. 무슨 뜻이냐? 밸류 모멘텀 8점 이상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ROE 높은 애 상위 20개로 내가 자를게. 더 자를 수도 있죠. 10개로 자르자, 10개. 그러면 딱 10종목만 뜨겠죠.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전략을 가지고 그럼 투자를 하면 실제로 성과가 어때? 그래, 10종목을 해도 괜찮네. 나스닥은, 아까 나스닥은 비슷했거든요. 이걸 넣기 전에는. 네. 10배네요. 좀 더 좋아졌죠. 좀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한국은 확실히 좋아졌죠. 그러면 밸류 모멘텀과 ROE 상대 가치를 섞어서 딱 10종목만. 이제 궁금하면 5종목도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5종목 해보면 좋아지긴 했는데 5종목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백테스트는 제가 6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은 유니버스가 가능하고요. 제가 일부러 백테스트를 할 때 소형주는 좀 빼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소형주를 집어넣으면 백테스팅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매출액 관련된 지표라든지 턴어라운드 몇 개를 섞으면 한 15년 누적 수익률 7만%짜리 이런 전략들이 툭툭 튀어나거든요. 소형주까지 집어넣으면. 근데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데이터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백테스팅을 할 때는 과거 히스토리에 있었던 종목들을 종목 단위로 한 번씩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격 오류가 소형주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빼는 로직을 물론 심기는 했는데 뺀다는 거 어차피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감자 이벤트를 잘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감자라는 건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10개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9개를 찢어. 그리고 하나만 남았어. 그럼 10분의 1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주가는 10배로 뛰어요. 명목 주가는요. 실제 근데 가치는 변화할 거 없는데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가격을 그래도 잘 반영을 해주는데 이런 감자 같은 걸 수정 주가에서 반영을 잘 안 하게 되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는 수익률이 안 났는데, 근데 그런 게 시뮬레이션, 백테스팅에 들어가면 수익률을 되게 좋게 만들어버린 왜곡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소형주에 몰려 있어요. 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규칙화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애시당초 빼버린 거예요. 대신 그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소형주를 포함시켰을 때 되게 잘 되던 전략이 대형주, 중대형주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되게 안 되는 케이스는 부지기수거든요. 대부분 소형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죠. 대형주에서 되게 잘 되던 전략. S&P 500에만 했는데 미국 주식 전체로 확대를 시킨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케이스가, 이거는 거의 90몇 % 이상. 안 그런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건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만약에 8점 이상이고 상위 20개를 꼽았다. 동점일 수 있잖아요. 동점인 애가 막 50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20개를 뽑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가총액을 높은 애를 하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을 낮은 애로 하잖아요. 수익률이 훨씬 좋아져요. 백테스팅 수익률은.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백테스팅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고, 그래서 백테스팅 결과가 그래도 좋으면 하면 되는데, 반대로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은 결과만 보고 있다가 막상 실제 투자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여기도 보시면 주로 꽤 큰 회사들만 들어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300개를 넣는 거거든요. 상위 300개, CSI 300, 유로스탁스. 그런 게 가능해지. 어떤 개념은 회사가 설립이 되고 우리가 동유럽에 이제 투자해야 돼. 그러면 여기로 가가지고 동유럽 국가를 뭐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보고 이런 퀀트 스크린 조건으로 만족하는 주식들을 다 사버릴 수도 있는 거죠. 폴란드 한번 볼까요? 폴란드 한번 볼까요? 폴란드. 여기 있다. 폴란드. 폴란드의 밸류 모멘텀 8점 이상이 과연 있을까? 아, 맞네요. 맞네요. 더 세게 해보죠. 뭐 10점.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야, 얘가 11점인데 턴어라운드 스코어도 9점이네, 얘는. 전반적으로 다 높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서 이런 것들도 저는 주의해서 보거든요. 알트만 제트 스코어, 이런 거는 이제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M 스코어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숫자가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예요. 플러스면 회계 부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격 모멘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쭉 한 번씩 볼 수가 있으니까. 네. 폴란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건 지금 방금 파악을 한 거고, 다시 돌아와서 얘를 여기다 카피 앤 페이스트 옮기면 아까 봤던 거 기업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이게 자신만의 전략을 구현해서 묶어서 쓰고 시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저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코딩으로 맨날 할 수는 없고 눈으로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 화면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앱솔루트 조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고, 렐러티브 조건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1등부터 나래를 세워서 상대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요 화면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골고루 성과가 좋았던 전략이 밸류 모멘텀인데, 제가 얘를 한 8점 이상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섞는 거죠. 그래도 유동 비율이 좀 높은 애가 좋겠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안정과 수익을 같이 좀 추구하고 싶어. 지금 아무거나 넣고 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마진율이 향상된 애를 나는 살래.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마진율이 향상된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주식. 하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백테스팅을 누르면 되는데, 종목수가 좀 많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투자하기가 좀 그런데, 나는 ROE가 중요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해. ROE도 중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또 중요한가 봤더니 마진율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래서 멀티로 이제 섞는 거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율. 디센던트라는 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위를 매기라는 거고요.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시총은 좀 작은 애가 좋겠어.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기준으로 소형주부터 소팅해줘. 10개만 뽑아주세요. 하면 이제 요건 절대 조건이라서 요 리스트가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일단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 줄었죠, 종목수가. 이거 백테스팅 누르면 몇 종목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익률 매우 좋네요. 저도 예상 바뀐데, 네, 어쨌든 이 전략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나는 심플하게 갈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 다 필요 없고 렐러티브로만 해줘 하는 것도 또 가능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블룸버그에도 요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거기는 백테스팅 기능은 없고요. 하려면 추가적으로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고 백셋, 뭐 아이콘 등등 되게 좋은 툴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툴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것만 피드백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쟤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가 다 보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특색도 사실 없어지고 그 회사만의 색깔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밸류 모멘텀 있지만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 누군가가 와서 모멘텀 그로스 밸류 막 하이브리드 섞고 자기가 생각하는 되게 희한한 아이디어를 만약에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도 바로바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스코어링 모델에 대한 얘기였고요. 사실은 이 스코어링 모델은 퀀트 모델에서도 일부 파트인 거고요. 사실 퀀트들이 제일 익숙한 건 이 화면일 거예요. 팩터 인베스팅. 스코어링이라는 건 약간 어찌 보면 그 주식 선택 전략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 퀀트들이 많이 보는 거는 설명력이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이 팩터 값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이 팩터 값이 낮으면 수익률이 낮은. 그렇다는 건 그 팩터가 주식의 수익률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쪽 계열 화면도 지금 있어요. 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적용한 거고 네. 리밸런싱은 세마이 애뉴얼 1년에 2번, 쿼탈리로 하면 1년에 4번, 먼슬리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M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롱숏 팩터가 높은 애를 사고 팩터가 낮은 애를 공매도 치고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0으로 하면 이제 그냥 롱만 높은 애를 사기만 했을 때인 거고요. 이러면 네. 숏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죠? 그러면 일단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약자로 되어 있는 거는 로직을 당장은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RPR이라는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RPR 상위권에 있는 주식, 요 유니버스 안에서 있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코스피인데 이러면 되게 투자하고 싶을 거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게 혹하시는데 은근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한 3년 전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3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3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데 이게 RPR에서 최근 3년의 성과거든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만큼 막 엄청 매력적이진 않죠.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요즘 되게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가치 투자 전략은 반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EPR이라고 되는 게 퍼의 역수거든요. 이게 이제 높은 애를 샀다는 건 저퍼주를 샀다는 뜻이죠. 네. 성과가 이렇다가 최근에 거의 따라잡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럼 가치주가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을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좀 더 길게 볼까요? 2015년 10월 31일부터 정말로 가치 투자자가 안 좋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UI는 나중에 스케치 프로그램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아직도 못 따라갔죠. 가치 투자자가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게 되지만 그럼 얘가 정말로 그랬냐? 5년에 걸쳐서 너무 안 좋았네요. 그죠? 네, 5년에 걸쳐서는 안 좋았는데 이런 주식이었어요.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얘만 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인데 최근 3년 별로 안 좋고 최근 5, 6년 또 안 좋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남은 거죠. 나는 초장기 투자자고 그거에 대한 철학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고요. 끝났어 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한테 사실은 달려있는 거예요. 다만 저라면 뭘 선택할 것 같냐면 저는 그냥 일부분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투자 전략에서 상당 부분은요. 왜냐면 가치 투자적이 망했다고 하지만 최근만 볼까요? 완전 최근. 2020년 10월 31일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 시점부터 보면 쭉 급등을 한 거잖아요. 2021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저 PBR 전략은 더 좋았고요. 사실 가치 투자 전략의 대표는 저 PBR 주식이거든요. 사실 전략도 네. 전략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전략은 6년씩 물려 있을 수 있지만 네. 20년 기준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면 네. 사실은 마침 시작했는데 3, 4년간 물려 있는 상황이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네. 물론 고민은 되겠죠. 이 전략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영원히 끝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좋은 기업들을 소외시키고 또 실망하고 떠나가고 네. 트렌드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사실 그런 트렌드의 역트렌드를 캐치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저렴해졌고 저렴해졌기 때문에 언젠간 제값을 받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그럼 6년, 10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 네, 맞아요. 가치 투자로 저게 6년은 기다려야 돌아올 수 있는데 네. 이 전략 자체를 단타를 치고 있으면 무의미하다. 네. 6년간 물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을 6년 동안 욕하고 있는 것보다 네. 더 물려라, 돈 네. 더 들어가게. 네. 10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은 네. 차라리 이런 데 들어가 있다. 네. 한 방에 돌아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전략의 길이와 네. 호흡과 사이클을 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히려 자기들에겐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이 팩터는 지금 초창기라서 몇 개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한 200개 정도 이상 가지고 있고 몇백 개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400개든 500개든 크게 어렵진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팩터의 근간은 뭐냐를 단순히 통계적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근간으로 만든 거고 하는 거냐. 뻔한 건 배당 수익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특이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RDSR 같은 경우는 이제 R&D를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회사냐라는 거거든요. 얘 보시면 지금 안 좋죠. 과연 얘가 안 좋았을까요? 만약에 코로나 터졌을 때 R&D를 많이 쓴다는 건 성장주 느낌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이랬던 팩터예요. 이게 사실은 2020년을 어쩌보면 지배했던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들이 사실 이런 유형이었던 거죠. 근데 방금 얘 성과 되게 안 좋은 거 보셨죠? 최근 몇 개월. 자, 그럼 RDSR을 아주 롱텀하게 투자하면 어땠을까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주식들을 일단은 내가 매수를 했다면, 물론 되게 어폐가 있어요. 이 하나의 팩터만 가지고 그 기업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냥 일정 부분 확률로 프록시로 한번 보면 RDSR 팩터는 2003년부터 한번 볼게요. 얘도 괜찮았던 거죠. 아까 저퍼주랑 얘도 마찬가지로 괜찮았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러면 성장주나 기술주는 못 뽑는 거 아니냐, 컨트로. 네. 보시다시피 무엇이든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특성을 사실 분류해내는 머신의 기계에 가깝다 보니까 네. 노란자, 흰자 분류해내듯이 네. 원하는 방식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경영 서적을 보다 보면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임원진 중에 기업이 중요한 매출, 마진 등등등을 누구나 최종 모니터링 책임자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죠. 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모든 매트릭들은 책임자가 존재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는 그 특정 매트릭들을 더 잘 나오게 하는 능력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좋은 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탐방을 가서 일일이 네. 볼 수는 없지만 네. 필터링을 해보면 정말 숫자에만 드러나는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 어떤 팀들이 네. 그 안에서 이런 숫자를 계속 안 보이는 곳에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숫자로 분류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퀀트라는 것도 사실은 미래 전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망치를 인풋 변수로 사실 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소위 한국에서 이제 많이 유행했던 전략들이 다 보면 저PBR, 저퍼주, 배당 수익률 같은 약간은 이제 재무제표를 중에서 과거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하기 쉬운. 계산하기 워낙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코어링 모델도 보면 제가 턴어라운드 스코어를 제일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구현하기 쉬워요. 첫 단계로 F스코어류의 스코어링 모델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죠. 구현한 난이도가 낮고요. 이런 게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특정 산업에서 상위 20%다. 이 회사는 그런 회사니? yes or no. 질문은 굉장히 쉽잖아요. 질문은 굉장히 쉽고 사실 여기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산업도 규정해야 되고. 네, 산업을 규정해야 되고 산업의 20%를 규정하려면 그 모든 산업의 모든 주식을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량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모든 기업마다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사실은요. 그런 걸 만들어내기가. 엑셀 기반의 퀀트가 보통 한국에 많잖아요. 그럼 엑셀이라는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팩터밖에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주 단순 F스코어는 엑셀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팩터들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된 거고요. 왜 엑셀을 안 쓰고 했냐면 엑셀의 범위를 벗어난, 이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엑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VBA로 해봤거든요. 네. 여기 지금 백테스트를 1초 만에 결과를 받아봤죠. 그쵸. 이 같은 작업을 엑셀로 하면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실제로 제가 3일이 걸려봤어요. 저 엑셀 VBA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회사 왔을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3일 안에 내 VBA 코드가 뻑이 안 난다고 절대 가정할 수가 없죠. 예전에 만들었던 팩터 중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계산하는 팩터가 논문에 있었는데 그거를 좀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그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을 쭉 모았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5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나 아니면 이익 전망은 이거다.
저는 뭘 했냐면 애널리스트별로 다 비중을 다르게 줬어요. 컨센서스라는 건 이 모든 애널리스트의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 좀 팩터 가지고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널리스트도 달리 줘야 된다. 사실은 다른 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었어요. 일단 첫째, 이 리포트가 언제 발간된 거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컨센서스를 계산할 때는 3개월 전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어제 발간된 리포트랑 비중이 같아요. 컨센서스는. 평균값이니까. 네. 그게 달라야 되고 두 번째, 이 애널리스트는 얼마나 이 회사를 열심히 분석한 사람이냐는 이 회사를 10년을 커버한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한 6개월밖에 커버하지 못했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둘은 당연히 가중치가 달라야죠. 아무래도 10년을 한 사람이 전문성이 좀 더 뛰어날 거라고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사람 천재일 수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또 얼마나 부지런하냐도 될 수가 있어요. 이 회사와 관련된 리포트를 1년에 얼마나 업데이트하니? 어떤 사람은 매월 업데이트를 해요. 자기 추정치를. 그런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정확도까지 감안을 하면 이게 균질적이지 않은데 이걸 평균이라는 걸로 균질로 딱 때려버리면서 그렇죠. 컨센서스라는 숫자가 하고 그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그거를 좀 바꿔서 스마트 컨센서스라는 개념으로 좀 바꾸면 애널리스트도 다 달리주고 중요한 사람은 좀 더 비중 더 주고 덜 중요하다 싶으면 덜 주고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팩터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바꾼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컨센서스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예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을 만약에 엑셀로 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 정도 끝까지 하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엑셀을 너무 잘 써도 50명 애널리스트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색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 팩터를 10,000개 주시기를 해보겠다 하는 순간 이미 그 바운더리를 그렇죠. 벗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뭔가 기능을 많이 익힌다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고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계산기를 써봐요.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게 내 사고의 끝이에요. 투자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엑셀을 쓸 줄 알면 그거보다 훨씬 확장됐죠. 더 확장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SQL을 쓴다? 확장되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이런 툴을 쓴다?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AI 단계까지 가가지고 또 다른 팩터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빅데이터 탭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앞에서 했던 것들은 일종의 시그널들이잖아요. yes or no 또는 시그널. 걔를 인풋 변수로 놓고 이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향후 미래 주식 수익률과 걔들과의 관계를 패턴 인식을 해볼 수 있잖아요. 보통 머신러닝이나 AI라는 게 되게 무슨 기계가 알아서 되게 트레이딩도 해주고 이런 건 줄 아는데 뭐 그런 유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패턴 찾기예요. 패턴을 찾는데 내 눈으로 찾아줘도 고맙고 앞에서 봤듯이 그냥 이퀄 레이트란 무슨 뜻이냐면 각종 조건별로 중요도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나는 중요도를 달리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도를 과거에 달리했다면 가장 좋은 성과를 냈을 것 같은 비중은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패턴을 찾는 머신러닝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잘 정제되었다는 조건 하에서는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AI만 있으면 된다는 로직은 틀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앞단의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회과학이잖아요.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되게 괜찮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상식에서 어긋난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럴듯해. 실제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럴듯해라는 말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듯해라는 말이 나온 것들을 모아서 AI에 덧붙였을 때 이 AI는 좋은 답을 내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거 아니고 일단 데이터를 때려받고 얘가 알아서 좋은 대답을 갖게 해주겠다고 기대하는 거는 얘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 애인데 영어 교재와 국어 교재를 마구마구 학습시키는 건 사실 같은 얘기예요.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있어요. 데이터 코디네이터. 그건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데이터 핸들링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AI 코딩이 특히나 금융에 있어서는 코드의 길이도 되게 짧아요. 왜? AI 코딩을 한다는 사람들 상당수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카페 등등등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 쓰고 직접 구현한 사람 있을까요? 금융권에서? 없죠. 할 필요는 없죠. 그게 중요한 요인이 아닐 뿐더러 그렇다는 건 내가 AI를 되게 잘한다고 강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되게 뛰어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어떻게든 통계적으로도 다 검증을 하고 경제 이론이나 이런 상식적 관점에서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다 된 거를 AI에 넣는 거는 되게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탭을 곧 완성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 이 NLP라고 하면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자연어 처리 기능이 아주 헤비하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스를 봤어요, 제가. 네. 뉴스를 봤는데 요즘 5G가 유망하다며.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다 5G를 입력하는 거죠. 조회 버튼을 누르면 5G와 관련된 회사를 뽑아줘요.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자, 그럼 5G와 관련된 회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회사는 퀄컴. 이 중에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고 한국어로 할게요.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러면 일단 관련도가 제일 높은 애를 제일 위에 보여주고요. 하나라도 걸리면 다 보게 해줬거든요. 그럼 관련도가 좀 적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고 시총 위주로 제가 소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성 SDS, 포스코 ICT, 네이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뉴스를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봐서 분석을 할 때 옆에 보이는 게 아까 봤던 스코어링 모델들이 숫자로 점수로 붙어 있잖아요. 이 중에 관심 가는 걸 추가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서 아 상태가 되게 괜찮은 회사가 있다. 내가 재무 정보를 좀 알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면 이 회사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얘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원래 이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 원래 2번 클릭하면 되게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해서 여기 가서 아까 다시 또 딥다이브 기업 분석단으로 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유전자 과학에 최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크리스프 유전자 과학 3세대 기술과 관련된 건데 전 세계를 다 검색해보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를 훑어보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요즘 이런 게 핫하다며? 그럼 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기술들 뭐야? 5G,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키워드들을 쭈르륵 모아서 여기다 하나씩 다 넣어보고 쭉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쭉정이다 싶은 건 골라내는 좋은 걸 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그럴 때는 내가 테마를 하나를 정했잖아요. 테마를 하나를 정했으면 영 아니다 싶은 거. 영 아니다 싶은 거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기준은 부도 위험이 높으면 일단 패스. 회계를 써서 이익을 낸 것 같다는 건 일단 패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옆에다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방금 이제 유전자 과학과 관련돼서 가장 관련이 높은 건 이미 회사 이름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인 회사가 이제 떴고요. 이거는 신기술이라서 이렇게 스코어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신기술이라서. 하지만 꼭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다른 지표들로도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뭔지 모르겠지만 2200%, 2600%로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26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저 돈을 어딘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전통 가치 지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단서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다 투자할까 얘는? 이때부터는 약간 정성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돈을 과연 이렇게 남아도는 돈을 신생회사가 어디다 이걸 투자할까? 이 회사는 크리스퍼와 관련된 건데 그 분야는 유망할까? 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정성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죠.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분명히 한계점도 있다고 봐요. 100% 이 모델을 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고수익을 내는 건 사실은 일부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내가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럴 확률은 낮고 내가 길게 투자할 생각인데 내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낮은 것보다 높은 쪽으로 갈 확률. 그런 쪽으로는 이 모델이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정도를 만들었고요. 아직 계획된 부분은 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계속 확장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무한하게 확장을 해나갈 생각이죠. 이런 게 좀 더 기능이 덧붙여지더라도 정말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대중이 쓰기에 딱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뭐 PB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정말 이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사실 꿈에 그리던 시스템이잖아요. 혼자서 하다가 계속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포기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의 손에 쥐어줄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싶어요. 직접 해보세요. 지금 밸류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썼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조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코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전략이든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내 성향에 너무 맞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고 백테스팅도 얼마 안 걸리니까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자기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고 거기서 좋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되게 좋은 거고 쉽지 않다. 나는 그거 어렵다 싶으면 제일 심플한 건 이거죠. 여기서 아예 스코어 제가 줄 테니까 리스트업이 2번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거 사시려면 사시고 아니면 리스트를 받았으니까 이 중에 내가 잘한다 싶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사는 경우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ETF 상품 같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활용은 여러 방면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길이 되게 많고요. 하루하루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한 몇 달 후에는 정말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로만 했을 때 100을 채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100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툴을 만드는 최종 목적은 사실 회사 내에 있는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게 또 목적이거든요. 저만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다 모아놓자. 이러면 좋은 주식이야 라는 하나의 답이 있으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넣어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내 머리가 아닌 어딘가에 누적이 계속 돼가는 거죠.
그럼 그 경험과 경험이 쌓여서 또 새로운 경험이 탄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꼭 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거를 더 많은 사람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시면 댓글 주셔도 되고 아니면 떠오르는 뭐 전략이 있으면은 댓글로 주셔도 네. 저희 한태경님이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네네네. 아이디어 주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떠오르는 감상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좋아요 그러시고 구독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디 이런 정보들이 국내 퀀트 업계를 팍팍 키워서 결국은 소비자의 손에 더 많은 지능, 네. 더 좋은 수익률 관리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도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